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제주에서 실종 100여일 만에 발견된 시신이 부검 결과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망 시기와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먼저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 오전부터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임시 부검실에서 치아 확인을 통해 신원이 먼저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시신은 석 달 전 실종된 장미란 씨로 밝혀졌습니다. 시신 부패가 심해 지문이 없어 유전자 검사도 긴급 감정 중인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걸릴 전망입니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망 시점과 원인을 밝히는 정밀 감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는 수주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은 집중 수색 나흘 만이자 실종 104일 만에 장 씨가 평소 반려견과 산책하던 길목에서 시신을 찾았습니다. 발견 당시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집을 나설 때 복장 그대로였으며 휴대전화와 소지품도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유서 여부와 실종 직전 행적, 타살 정황 등을 정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이번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앞서 법원이 체포 적부심을 받아들여 풀려났었는데요.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어서 오선열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깊게 눌러 쓴 남성이 법원 문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경장입니다. 부경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오늘 뭐라고 소명하셨습니까? 법원이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체포 적부심을 인용함에 따라 부경장은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해 1시간여 만에 영장 실질 심사를 마쳤습니다. 부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장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고 지난달 초 60대 남성 실종 신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덮어버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건 모두 부경장이 실종팀에서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중 접수받아 셀프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결국 부경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부경장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병이 확보된 부경장을 상대로 허위보고 경위와 범행 동기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경장이 실종팀 근무 1년 5개월 동안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실종됐던 장미란 씨는 시신이 발견되기도 전에 경찰의 시스템에 이미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돼 있었습니다. 사망으로 입력이 되면 실종 해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종 사건 목록에서 아예 사라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건을 조작한 걸까요?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건 실종 3개월도 더 지나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는 이미 사망자였습니다. 담당 경찰관 부경장이 사건을 종결하고는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면서 기록마저 삭제해버린 겁니다.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고 입력하면 실종 사건이 해제 처리만 되지만 사망을 입력하면 아예 실종 사건 목록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 사건 자체가 기록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바랬다. 그럼 왜 그랬겠느냐? 본인이 갖고 있는 사건 수가 많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사건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은 소재를 발견했다고 기재하고 실종 해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사건을 조작한 배경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2023년에는 가정폭력으로 내부 경고를 받았고 지난달에는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돼 직위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성인 실종의 경우 자진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반성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대충 거짓말로 둘러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돌아왔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책임 추궁도 없고 확인도 없고 그냥 끝나더라. 이게 경험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관성적 처리가 과연 부경장 혼자만의 특이한 사례냐는 겁니다. 전국지방경찰청은 신고받았던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각각 착수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의 시신이 연이어 발견되는 상황,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온다면 경찰 조직 자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YTN 박변입니다. 경찰청은 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제주 서부경찰서의 지휘라인 4명을 모두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전현직 제주 서부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입니다. 경찰은 지휘감독 책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부경장이 담당해 처리 종결한 사건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기강해이와 무책임을 지적하며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지게 되는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경찰의 기강해이와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애초 관련 내용이 모두 발언에 계획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장미란 씨 사건을 비롯한 여러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초동 수사와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직접 발언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게 될 수 있다며 국민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을 위한 별도 기구의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지고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선 직원의 잘못을 그 직원을 문책하는 것만으로 끝낸다면 지휘 책임이 왜 필요하겠느냐며 지휘라인 엄정 문책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5월 장윤기 사건에 이어 경찰의 잇따른 부실 대응 논란 속 거대해진 권한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거듭 주문한 만큼 앞으로 총리실을 중심으로 고강도 경찰개혁 방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실종 신고 문제로 시끄러운 제주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혼 소송 중에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던 이 전직 제주경찰 출신 전 남편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편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들어갔지만 이미 범행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주변을 모두 경찰이 통제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건 월요일 저녁. 한풀에 많이 됐어요. 아버지 사람이 한 3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저기도 있고 저기 있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경기도 숙박업소에서 A씨 전 남편 B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전직 경찰관인 B씨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갈등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에는 B씨가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는 다른 가족 신고가 서울에서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범행 추정 시각은 실종 신고보다 앞선 새벽입니다. 실종 신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더라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오후에 경찰들이 와서 제 CCTV 보여달라 해서 새벽 3시쯤인가 신랑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전에는 A씨 집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돌아갔고 저녁에 다시 가서 유리창이 깨지고 A씨가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경찰은 B씨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를 한 달 안에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년 가까이 지지부진 끌어온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주목됩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의 고발을 시작으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은 13개에 달하는 의혹으로 1년 가까이 수사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 이어 김 의원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까지 수사 지연을 문제 삼으며 수사 심의를 신청했고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위원회가 열려 경찰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장시간 이어진 회의 끝에 위원회는 경찰이 한 달 안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을 요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심의에 사건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위원들은 수사 기록 등을 서면으로 검토했고 구체적인 수사 방향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거듭 수사가 마무리 국면이라고 밝혀왔지만 김 의원을 7차례 소환하고도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 심의위 판단에 강제력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는 만큼 경찰이 1년 가까이 지지부진 이어온 수사에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주정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활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내일 서울 정동에서 다시 만납니다. 1차 회동에서는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는데 이번에는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엿새 만에 다시 마주 앉습니다.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역시 쟁점은 용산공원 활용 문제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상 공원 조성지구로 묶인 본체 부지도 집 짓는 데 쓰자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1cm도 내줄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차이는 지난 회동 때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정부가 말하는 훼손지를 놓고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용산 전체를 놓고 하겠다는 거고 그린벨트처럼 용산공원도 훼손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집을 짓는다. 이제 훼손이다 생각하는 말씀하시는데 용산공원은 훼손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어떤 용도로든 쓰이고 있는 곳입니다.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회동에선 서울시의 역제안 내용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산재부지인 캠프킴과 이태원 국군재장관리단,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주변 국공유지를 활용하자고 한 데 이어 탄천 물재생센터로 쓰이고 있는 서울 일원동 일대의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를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관건은 대체 부지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물량과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지입니다. 추가 물량과 사업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당장 급한 정부가 서울시의 대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반대 입장이 명확해 접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주택 공급 문제를 두고 정부 여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충돌에 충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 개발에 이어서 이번에는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기초단체에 이양하는 문제로 서울시장 패싱 논란이 떠올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5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기기 위한 입법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주말 고위당정 협의회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서울 지역 구청장들 건의를 수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의 500세대 이하 사업의 경우 기초단체장에게 재개발, 재건축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비롯해 청와대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거들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 당시 구청장 권한 이양을 언급했다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다 선을 그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서울 도시계획은 광역적 밑그림 하에 부작용을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에게 이러한 인식을 충분히 전달했다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권한 대부분은 이미 구청이 쥐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위험천만한 탁상 행정이다. 서울시장은 패싱을 한 채 구청장들을 모아서 식사 모임을 하면서 참으로 문제가 있는 정부다. 공급책을 놓고 정부 여당과 서울시 사이 의견 대립이 반복되는 상황. 전선은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답습한다며 오 시장과 공동전선을 폈고, 한마디로 펫버스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 예방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민주당은 화살을 서울시에 돌렸지만 공급 문제의 조급함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오세훈 서울시장님 말씀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총리님. 가감하게 좀 나세요, 가감하게.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동을 앞두고 용산공원 대신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용산공원 특별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도 내일 오전 이 협상 결과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경제적 고립을 위해 제3국을 겨냥한 2차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전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란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경제적 왕따 작전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제재를 회피해 활용하는 가상화폐와 기술, 금, 항공, 해운과 관련해 이란과 거래를 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We'll tighten the noose and block every potential source of revenue that funds the IRGC and the evil Iranian regime. We are enforcing a zero leakage approach. 이란의 핵과 미사일 기술 확보와 사이버 작전, 석유 수익을 도운 전 세계 60개 기관과 개인, 선박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각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지도자에게 직접 전화해 이란과의 교류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지정한 시한 내에 미국이 지목한 활동을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하는 기관은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할 거라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이란산 석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지만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they should be prepared to face U.S. sanctions, and no one is above this. 베선트 장관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을 주겠지만 인내심이 무한하진 않다며 이번 주 안에 금융기관 제재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란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منتظر این ایام بودیم که اینها میدونستیم که چه برنامه‌هایی رو دارن. همونطوری که در صحبت پیشین عرض کردم دولت یه برنامه 2 ساله‌ای رو داره و کاملا آماده هستش و آماده بود برای اینکه این اتفاقات بیفته. 미국의 고강도 경제 제재 발표에도 이란의 버티기는 당분간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미 언론들은 미국의 경제 고립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기관까지 제재하겠다고 압박하자 중국이 필요한 모든 조치로 자국의 권익을 지키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과 이란의 협력은 시종일관 국제법의 틀 안에서 진행됐고 간섭이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관련 동향을 자세히 주시하고 있고 필요한 모든 조치로 자국의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가 쿠팡 측 거부로 철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에 나설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공정위는 사전 통지 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조사했다는 입장입니다.
고령층을 노려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과 중국의 공조 수사로 적발됐습니다. 먼저 악성 앱을 깔게 해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장악한 뒤 카드 배송 기사부터 경찰과 검사 등 역할을 나누어 치밀하게 범죄를 벌였습니다.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서 경찰에 인계되는 사람들.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입니다. 소파용장 발부됐어요. 경영인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이 돼 있고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강원경찰청이 중국 공안청과 공조 수사를 통해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했습니다. 범죄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을 노렸습니다. 체크카드가 발급됐다는 전화를 건 뒤 이른바 전화 가로채기 악성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전화를 조직원이 대신 받도록 만들어 의심을 피했습니다. 이후 카드 배송 기사와 경찰, 금감원, 검사 등 역할을 나눠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자산 검수가 필요하다고 속여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100억 원 넘게 가로챘습니다. 피해자의 자산이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편함에 넣어두게 한 후 국내 세택책을 통해 수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가상자산을 구입하여 직접 전송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범죄 수익 지급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책 등 10명을 중국 현지에서 검거했고 이 가운데 한국인 조직원 6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해외에 거점을 두고 더욱 치밀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관련 범죄를 뿌리 뽑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올해 서태평양에서는 예년보다 많은 태풍이 잇따라 발생하며 벌써 20개를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비껴갔지만 가을 태풍철이 남아있어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쪽 해상의 거대한 구름 소용돌이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을 향하는 18호 태풍 4호들과 중국 남쪽의 19호 나라, 최근 열대저하보로 약화한 20호와 21호까지 한때 태풍 4개가 동시에 활동했습니다. 올해는 유독 태풍 발생이 활발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태풍은 모두 21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8개 많고 2023년과 2024년보다는 2배가 넘습니다. 평년 한 해 평균 25.1개와 비교하면 8월에 이미 80%를 채운 겁니다. 주류 고기압들의 세력은 주로 동태평양 쪽으로 많이 물러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풍이 만들어지는 서태평양 지역에는 크게 이제 막아설 것 없는, 방해할 것 없는 그런 고기압들의 이제 간섭 없이 곳곳에서 태풍들이 많이 생겨나고요. 태풍은 많았지만 한반도로 직접 향한 태풍은 없었습니다. 한여름 이중열돔이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태풍이 북상할 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태풍들은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비껴갔습니다. 하지만 가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수축하면서 태풍이 지나는 길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의 에너지원인 바다도 30도 안팎으로 여전히 뜨겁습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천천히 식는 만큼 가을에도 태풍이 발달하기에 충분한 높은 수온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년에는 9월 이후에도 11개 넘는 태풍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태풍이 지날 길도, 발달할 에너지도 남아있는 만큼 가을 태풍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을 공개 질책하면서 경찰 개혁 기구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총리실에 주문을 했습니다. 10월이면 이제 거의 모든 사건을 경찰이 책임지게 되는데 이 대통령도 그 점을 좀 염두에 둔 게 아닐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10월은 이제 공소청과 중수청이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거고 경찰이 사실상 수사의 종결권을 갖는 거니까 이건 이제 경찰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겁니다. 사실상. 예. 그 경찰의 이 수사 종결권이라는 건 검찰이 보안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안수가 완전히 폐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건 못하는 건 물론이고 보안수사도 못하면서 이제 보안수사 요구권은 남긴 남는데 이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는 것도 이제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실태 범죄에 대해서만 있는 거예요. 그 이 사건도 중수청이 이제 수사를 하는 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경찰이 지금 잇따라서 지금 장윤기 사건도 그렇고 장미란 씨 실종 허위 신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찰의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이건 사실 보안 신고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보안 수사조차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 우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또 물리적 어떤 그 폭력도 갖고 있어요. 물리적 폭력이라는 게 무슨 일반적인 폭력이 아니라 물리력을 갖고 있는 병력이 있잖아요. 경찰은 13만 병력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경찰이 초거대 권력이 됐다. 그 부분을 지적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해서 고민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 여야도 지금 가리지 않고 연일 이 제주 실종 사건을 두고 경찰을 질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 결이 다른 것이 민주당은 경찰 내부 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수사권 조정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그 이재명 대통령 말씀 들으면서 제가 떠오른 생각은 병 주고 약 준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정점식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니 무슨 방화범이 소방관한테 불 빨리 안 끈다고 소리치는 거나 뭐 다르냐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요. 아니 지금 경찰을 완전히 비대한 권력, 괴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시스템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놓고서 이게 너무 비대해지니까 그거를 또 견제하기 위한 것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기구를 만들어서 그거를 다시 견제하겠다. 옥상옥. 아니 그러면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을 악마화해서 그 경찰한테 다 넘겨라. 그런데 경찰이 저렇게 계속 사고를 치면 이제는 뭐 민주파출소한테 그거 맡길 겁니까? 아니 군한테 맡길 겁니까? 좀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책임한 그런 집권당의 태도다. 그리고 저걸 지금 사고가 계속 터지니까 뒷감당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이제는 경찰한테 또 넘겨요. 니네가 알아서 쇄신안을 내라. 한병도 원내대표 그러잖아요. 경찰 스스로 근본적 쇄신책을 만들어내라. 본인들이 저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래서 굉장히 무책임한 정부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사건이 이게 정식으로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실종 신고 단계에서 이제 허위 종결된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 보안 사건이 있어도 막지 못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계속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경찰이 이제 자체 종결을 이번 경우에도 그 담당 형사가 자체 종결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안으로 이거를 보고를 해서 이 보고 체계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도록 이게 만약에 이거 왜 종결시키는 거야? 라는 걸 따져 물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경찰과 검찰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수사보안권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지만 경찰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검찰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지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나 아니면 저 담당 형사가 그냥 스스로 종결해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구조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보안수사권과 관계가 없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건 형식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이거는 체계 밸런스가 안 되는 거잖아요. 견제와 균형이 안 되는 이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형사 사건이나 제주도 실종 사건이나 지금 수사보안권이나 견제받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에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견제 장치가 있어도 이런데 경제에서 없어질 경우에는 더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군요.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실제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안사건 폐지 재논의 가능성
있을까요? 근데 이 사건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보안 사건 이제 다시 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한 이거 푸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어 왔잖아요. 거기 명분과 이제 빌미를 준 거예요. 이건 사실 경찰 내부의 문제이긴 해요. 이 보세요. 경찰 수사팀장이 이 보고를 실적지고 3번 받고 경찰서장에까지 보고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걸 검찰이 알기가 어렵죠. 경찰 내부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거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 문제를 떠나서 보안수사권 폐지는 됐습니다만 경찰이 문제가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지금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경찰이 워낙 인원이 많잖아요. 제가 아까 13만 명, 뭐 일반 병력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정말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검찰은 이제 과거 2,000명이었으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경찰과 검찰의 일도 다른 거, 역할도 다르고 이런데 경찰 이번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검찰 조직은 한 3,500명? 뭐 지금 전체적으로 검사가 2,000명 되는 거 그런데 기본적으로 실종식을 받고도 서장이 몰랐다. 서장이 휴가 중이라서 보고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완전 썩은 거예요. 이 자체는. 근데 이런 데다가 지금 보안수사권, 이건 사실 보안수사권하고 직접 관련은 전혀 없죠. 현재 보안수사권 있잖아요. 지금 아직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애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니 지금 보안수사권이 있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이거 견제가 없어지면 여기 우리가 예상 못하는 게 너무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 견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도 보안 사건이 일부는 좀 남는 것이 아니냐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없는 상태로 일단 이제 개정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검찰하고 경찰에 지금 수장이 없죠. 이런 공백 장기화도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검찰총장은 지금 1년이 넘었고요. 경찰청장은 1년 8개월째 지금 대행 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역대 최대라고 그러는데 임시수장의 조직 장악력의 한계 뭐 이런 것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13만 경찰을 총괄 지휘하는 경찰청장이 1년 8개월째 지금 없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그 전임 경찰청장이 이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어서 재판을 받게 되고 문제가 되고 뭐 그러니까 이분들이 날아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1년 8개월을 비워놓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코드 인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려고 하는데 지금 경찰 내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질질 끌다가 지금 이 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런 지적이 나오니까 당장 청와대에서도 인사가 늦어서 송구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겁니까? 뭘 어쩌자는 건지. 저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컬핏하면 지금 그 장관들 깨시잖아요. 뭘 잘못한다. 깨시고 계신데 경찰청장이나 빨리 임명을 하시면서 그런 지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장관까지 지금 이제 사표가 수리되는 바람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지금 다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정부가 비판받을 충분한 이유가 전 된다고 봐요. 이 가장 중요한 이 수사기관, 권력기관들이나 마찬가지로 사법기관들인데 지금 법무부 장관까지 그렇게 공석이 되면은 경찰, 검찰, 법무부 어떻게 보면 초유까지는 제가 다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건 어떻게든 직위를 이렇게 빨리 보충을 해야 되는 거죠. 충원을 해야 되는데 개각하고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글쎄, 이제 뭐 하겠죠.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너무 오랫동안 공석이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그런 비판할 수밖에 없죠. 야당, 여당을 떠나서 일단 이거는 뭐 비판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민주당 지도부하고 만찬을 하고 당정청은 하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친청계 이제 최고위원들 포함해가지고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모두 참석을 했는데 오늘 그림입니다. 김민석 대표하고 한병도 원내대표를 양쪽에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오늘 이제 모두 발언도 오늘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만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뭐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아니 뭐 어쨌든 우리 당정청이 하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지금 보면 19일 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 세 대표 경선에 나섰던 분들을 함께 전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한 엿새 만에 오늘 엿새 만에 다시 이제 민주당 지도부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친청계까지 포함해서 만났고 그다음에 28일인가요? 사흘 뒤에는 또 의원 전체, 민주당 의원 전체를 만나겠다. 그때 이제 오찬. 예, 오찬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지금 대통령 다급한 거예요. 좀 보면은 대통령 얼굴 표정이 제일 안 좋으시잖아요. 만찬장에서 보면 김민석 후보 대표는 옆에 가는데 웃으면서 가는데 대통령 얼굴이 좀 굳어 있어요. 지지도 계속 떨어지고 있지.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지도도 떨어지는데 내부의 분란까지 계속 불거지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힘들어지니까 일단 내 지지도 올리기 전에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이 당과 정 간의 갈등, 청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다독거리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서둘러서 연쇄적으로 식사 정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기념 촬영 장면 보셨습니다만 최민희 또 이제 한민수, 이성윤, 뭐 친청계 의원, 최고위원들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청와대에서도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까지 오늘 같이 이제 한 자리에 했고, 예,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좀 전 지금 이제 전당대회 끝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27일날 끝났으니까.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전당대회 끝나고 지도부가 구성됐는데 최민희 의원의 발언도 좀 반발이 있었고, 지명지 최고위원회 관련된 거. 또 정청래 전 대표죠. 정청래 전 대표가 전당대회 패배 이후에 한 얘기가 있어요. 사리가 나와서 참라고 혼났다 말이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한번 잠깐 볼까요? 예. 민주당은 당정청이 하나다. 그리고 대통령은 민주당의 피어난 꽃이다. 그러니까 하나다라는 뜻이죠. 다른 점을 찾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을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에 있는 형제라는 말씀. 저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권력 구조가 대단히 독특해요. 당정협조라는 체제가 있다고요. 미국 정치에서 당정협조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당과 백악관이 뭐 같이 간다 이런 거 없다고요. 그 대통령제에서의 우리나라의 정당의 모습은 사실 좀 약간 기이해요. 이게 내각제가 정당의 기율이 대단히 강해요. 기성력도 강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내각제 요소가 많죠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장관하는 대통령제는 별로 없어요. 내각제가 하는 거죠. 내각과 이제 의회가 융합되는 게 내각제니까. 아무튼 그런데 현재 우리 한국의 권력 구조가 그런 상황인데 또 집권당은 정당으로서 말이죠. 국회 일각이에요. 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아까 체크 앤 밸런스 얘기 나왔습니다만 견제와 균형을 하는 이 체제가 대통령제거든요. 내각제하고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내각제라는 건 내각과 의회가 융합되는 것이고 대통령제라는 것은 의회와 이 행정부, 내각이 이 벽을 쌓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견제 균형하라는 얘기예요. 한 부처가 권력 독점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당정협조가 안 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 조절하는 게 이게 정치력이거든요. 그렇다고 마냥 무조건 긴장과 견제로 간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기 위해서는 집권당의 후보로서 당선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른바 정당의 책임 정치인데 정당이 이제 견제 균형을 유지한다고 해서 계속 이 국정협조에서 입법 공조가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대단히 제가 말이 끊겼는데 이 정청래 전 대표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슈나 어떤 입법 사항이 왔을 때 정책적인 문제가 있을 때 약간 예민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여러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만찬도 하고 오찬도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9월 정기국회도 앞두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국정과제 입법, 당청 협력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됐을 텐데 이렇게 대통령도 이제 당청은 하나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유시민 작가가 오늘 등장을 했습니다. 다시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서 독서를 또 쏟아냈는데.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집어넣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건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예요. 소통하고 교감하고 공감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유시민 작가가 정말 오랜만에 다시 유튜브에 등장을 해서 이번에는 왕정, 오만한 권력자, 또 윤석열 정부와 비슷한 점이 많다. 이렇게까지 오늘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세게 비판하시더라고요. 유시민 작가의 비판 중에서 뭐
대통령이 상당히 무리를 하고 있다, 오만한 권력자다라는 것은 뭐 야당으로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공소 취소 특검을 만들어서 본인에게 제기된 5가지 공소를 다 특검에게 권한을 줘서 취소시키겠다라고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나, 그 다음에 무슨 중임제 개헌을 뭐 국민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대통령 주변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들 모두가 다 대단히 오만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의외고, 그다음에 과연 유시민 작가가 저런 말을 할 자격은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아주 나는 어용 정치인을 자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문재인 정부를 싸고 도셨잖아요. 그때 보면은 그때 일단 조국 사태에 대해서 터졌을 때 조국 그 씨를 얼마나 그 궤변을 앞세우면서 변론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일본 불매 운동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 펼쳐졌을 때, 최저임금 뭐 17%인가 막 갑작스럽게 올렸을 때, 임대차 3법 만들어서 그 집주인뿐만이 아니라 그 전세, 월세 하는 분들에서 피눈물 날 때, 그리고 원전 뭐 없애겠다고 난리를 칠 때, 이런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정책,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밀어붙이는 오만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하셨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오히려 박수치면서 그거를 변호하느라고 급급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랬던 유시민 씨가 이제 와서 무슨 뭐,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는 생각 전혀 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 대고 무슨 뭐 오만한 권력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비호했던 그 오만한 권력에 대한 그런 반성은 어디 갔는지 그걸 먼저 묻고 싶고요. 좀 심해요. 시점도 이제 상당히 이제 교묘했던 게, 오늘 이제 지도부하고 만찬이 있었던 하루 전에 이제 저런 발언을 해가지고 약간 죄를 뿌린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뜸했는데 이거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뭐 재건축론, 뭐 어물전 필패론. 얘기도 하고 필패론도 얘기하고, 또 이전에 뭐 또 다시 정청래 전 대표 얘기입니다만 전당대회 기간 중에 그 얘기 했잖아요. 권력은 짧다, 정권은 짧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뭐 굳이 뭐 문재인 정권 오만하다 뭐 이런 얘기 할 계절은 지금 아닌 것 같고,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좀 유시민 작가가 비평가니까 평론가로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여권 내에서도 정부 비판할 수 있죠. 비평의 영역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아주 가까운 예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정청 관계를 아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일 만나는데 오늘 뭐 죄를 뿌린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랬단 말이죠. 근데 왕정하고 귀족정하고 지금 너무 달라요. 어쨌든 지금 54%인가요? 지금 이 김민석 대표가 이긴 게? 그렇죠. 54대 46. 54대 어떤 뭐 50% 넘었단 말이에요. 선호 투표로 갔습니다만. 근데 아무튼 당원들 선택한 거예요. 물론 당원들 중에서 대통령이 이른바 픽했다고 얘기하는 거, 이 픽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당원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해서 또 이 역으로 또 정청래 후보를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말이죠. 대통령의 당무 영향력, 흔히 당무 개입이라고 얘기하는 거, 당무 개입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이제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당무 영향력을 우려할 수 있죠. 비평의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왕정 귀족정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자의 모습이다. 라는 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의 권력이란 그 권력하고 다른 권력이에요. 이 권력은. 그러니까 완전히 만기치lam으로 자주유지한다. 그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정당성보다는 민주적 정당성으로 뽑힌 대통령이지만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 문장 자체는. 그런 의도를 얘기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따라서 당원이 선택한 대표인데 이거 대통령의 영향력 때문에 선택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건 비판, 제가 비평가로서 비판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비평가의 비판적 논리가 좀 비약된 면이 있다라는 그래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민주당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친명계에서 특히 이제 격앙된 방향이 나왔는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을 흔들어서 내란 세력의 집권을 돕겠다면은 커밍아웃하고 그 길로 가시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한민수 최고위원은 약간 좀 결이 달랐는데, 비평가로서 본인 생각을 얘기한 것이고 유 작가의 판단일 뿐이고 나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있죠. 여기는 이제 전적으로라는 말이 빠져가지고 약간 이제 좀 온도차가 있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친천계이고 또 예. 친명계가 지금 완전히 갈려 있잖아요. 네. 사실상 뭐 선거가 끝나면 이게 봉합될 것이다. 한동안 허니문 기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지만 예. 보면 그 이후에 전개되는 사태를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서로에 대한 적개심이 크구나. 그리고 분열이 심각하구나라는 것들을 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아마 유시민 씨가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계속 그럴 것 계속 같고. 그럴까요? 예, 정청래 후보 정청래계도 예. 여전히 계속 첫 번째 최고위원 지명하는데도 투표에도 표결에도 참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네. 이 갈등은 지금부터 오히려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시작이다. 들어요. 저는 이게 변수가 있다고 보는 게 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에요. 그렇죠. 이게 변수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하면 친천계나 유시민 작가의 저 말이 명분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건 비난이에요. 이건 비판이라기보다도 제가 비평의 영역에서 비판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비판이라기보다는 권력 투쟁에서 이기기 위한,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여권 내부의 균열을 가지고 와서,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예. 균열을 가지고 와서 지지율이 하락하면 뭔가 이 권력 투쟁에서 뭔가 우위에서는 좀 그런 나름의 정략적인 발언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예. 그렇게 순수하게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지금 저 얘기는 이미 여권 내에서 권력 투쟁이 시작됐다. 이미 그건 보였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유시민 작가가 그냥 평범한 평론가가 아니라 영향력을 가진 사실상 정치적인 평론가로서 이 자신의 어떤 진영 내 진영이죠. 진영의 우위를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발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유 작가가 오늘 이 대통령이 3자를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30%대로도 이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유 작가가 무당이냐 뭐 이런 얘기도 오늘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바라는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난이라는 게 비판이라기보다는 비난에 가깝다고 말씀 제가 그래서 드린 겁니다. 네. 자, 오늘 국민의힘 얘기라기보다도 오늘 한동훈 의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의원하고 장동혁 대표가요. 오늘 오후 이제 한 행사장에서 만났습니다. 올 초에 이제 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이후 두 사람이 이제 한 장소에서 만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진 기자들도 아주 노리고 이제 찍은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표정이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좀 뭐 그냥 두 사람 다 속마음 밉겠죠 서로가.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로 인상을 쓰고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적절한 미소를 적절하게 뭐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저게 그냥 뭐 마음에서 우러나는 표정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뭐 여러 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국회에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 이제 여러 번 있었고. 의총에도 안 나오. 의총은 상관없죠. 그러니까요. 올해 들어서 이제 공식적으로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한 샷으로 찍힌 게 이제 처음이라서 참 재밌는 장면이었고. 이 장동혁 대표가 뭐 이따 이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장 대표가 지금 뭐 당을 강화하고 자기가 장악하기 위해서 저는 장악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제 김정치 전 최고는 지금 비장동혁계죠, 맞습니까? 제가 뭐 아시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비장동혁계를 저는 이 억압하기 위한 제가 억압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는데 그래서 당협위원장도 교체하려 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징계 정책 이미 지금 다 얘기 나왔던 것인데 저 상황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만난 거예요. 이 장면이 대단히 정말 어색한 건 당연하고 극과 극이 만났다. 정말 저 같은 야권이잖아요. 야권인데 전혀 같은 야권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정면에서 웃음도 참 어색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이렇게 일간지 행사장에서 이제 만난 모습이었고 제가 아까 한동훈 의원이 주인공이라고 한 것이 한동훈 의원이 오늘은 오세훈 시장하고도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도 이제 한 자리에서 만날까 아닐까 뭐 만날 수 있을까 뭐 그런 적이 많았었는데 오늘 국회에서 만났는데 국회에서 두 사람이 한동훈 의원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당이 사당화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정권 폭주를 견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그랬고요. 오세훈 시장은 이 당협위원장 재선출 추진에 사실상 이제 반대의 뜻을 밝혀서 장동혁 대표 압박 흐름에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이제 동조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연출이 됐어요. 예, 오늘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무슨 의도를 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세미나는 김기현 의원이 오래전부터 뭐 준비했던 것이어서 네. 저 자리에는 원래 유승민 그리고 그 이준석 대표까지 뭐 오느냐 안 오느냐 4명이 다 만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언론의 관심이었어요. 근데 두 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개인 일로 해서 못 나온다 해서 오세훈 그리고 한동훈 두 분만 만났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은 그 온건 보수 진영에서는 저 두 사람 이 앞으로 그 보수를 끌어가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지난번 6.3 지방선거에서 한동훈과 오세훈이 생환해 옴으로써 사실 국민의힘 지지도가 쫙 올랐었어요 한동안. 그러다가 다시 이제 장도혁 대표가 그 돌아오면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던 건데. 그래서 저는 뭐 저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들 합리적이고 그 뭐랄까 온건한 그리고 개혁적인 보수 재건을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져야지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후로 이제 징계위가 이제 계속 열렸고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이제 사법 리스크가 이제 또 한번 이제 불거져가지고 장도혁 대표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당권파가 다시 이제 일어서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저는 저의 바람인데 지금 이제 이 비장도혁 세력의 접점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반드시 있어요. 그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시장과의 접점이 있죠. 근데 저 장면은 제가 볼 때 아직은 이 반장도혁의 연대가 구심점이 약해요. 구심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중진들의 목소리라든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징계 정치다, 장애 정치다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도 당내에서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중진들이나 이제 대안과 미래 등 소장 개혁파. 근데 이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만한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 장동혁 대표를 막아내기 위해서 퇴출시키기 위해서 이미 1주년이 됐어요 이제. 쇄신난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한국 정치 블랙 코미디라고 봐요. 장동혁 대표가 무슨 쇄신을 합니까? 본인이 물러나는 게 쇄신의 첫발이에요. 아니 세상에 지방선거 이렇게 참패를 했는데 참패란 대표가 아까 제가 정당의 책임 정치 말씀드렸는데 아니 정당의 대표가 그렇게 완벽하게 졌는데 안 나간다? 그런 정당은 책임 정치에서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오세훈 이 뭡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 이런 분이 만나서 그 구심을 형성해야 돼. 당장은 연대가 가능하잖아요. 나중에 생각이야 향후진로는 다르다 하더라도. 근데 그게 어떤 표출이 안 돼서 그게 대단히 안타깝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계속 더욱더 강화하는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입각해서 당협위원장도 교체하고 당연 내 뜻대로 간다. 서신을 발표한다. 블랙코미가 되든 말든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대단히 안타깝고 정말 블랙코미전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내일이면 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거기선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당원 중심 정당 계속 이제 강조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또 징계위 관련해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주에서 실종 100여일 만에 발견된 시신이 부검 결과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망 시기와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 오전부터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임시 부검실에서 치아 확인을 통해 신원이 먼저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시신은 석 달 전 실종된 장미란 씨로 밝혀졌습니다. 시신 부패가 심해 지문이 없어 유전자 검사도 긴급 감정 중인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걸릴 전망입니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 시점과 원인을 밝히는 정밀 감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는 수주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은 집중수색 나흘 만이자 실종 104일 만에 장 씨가 평소 반려견과 산책하던 길목에서 시신을 찾았습니다. 발견 당시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집을 나설 때 복장 그대로였으며 휴대전화와 소지품도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유서 여부와 실종 직전 행적, 타살 정황 등을 정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실종 신고 2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부 경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조작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부 경장은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구속됐습니다. 실종됐던 장미란 씨는 시신이 발견되기도 전에 경찰의 시스템에 이미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돼 있었습니다. 사망으로 입력이 되면 실종 해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종 사건 목록에서 아예 사라집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건 실종 3개월도 더 지나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는 이미 사망자였습니다. 담당 경찰관 부 경장이 사건을 종결하고는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면서 기록마저 삭제해버린 겁니다.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고 입력하면 실종 사건이 해제 처리만 되지만 사망을 입력하면 아예 실종 사건 목록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 사건 자체가 기록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바랬다. 그럼 왜 그렇겠느냐? 본인이 갖고 있는 사건 수가 많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사건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은 소재를 발견했다고 기재하고 실종 해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사건을 조작한 배경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2023년에는 가정폭력으로 내부 경고를 받았고 지난달에는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돼 직위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성인 실종의 경우 자진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관성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대충 거짓말로 둘러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돌아왔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책임 추궁도 없고 확인도 없고 그냥 끝나더라. 이게 경험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관성적 처리가 과연 부 경장 혼자만의 특이한 사례냐는 겁니다. 전국지방경찰청은 신고받았던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각각 착수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의 시신이 연이어 발견되는 상황,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온다면 경찰 조직 자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YTN 박변입니다.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경찰청이 해당 경찰서 서장 등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 전원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감찰 결과에 따라 인사조처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경찰청이 대기 발령한 제주 서부경찰서 전현직 간부는 모두 4명입니다.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부모 경장이 실종팀 소속이었던 만큼 실종팀장과 형사과장, 경찰서장이 나란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건이 처음 접수된 지난 5월 제주 서부서를 지휘했던 전직 서장 역시 대기 발령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에 지휘 라인에 대한 감찰 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찰 과정을 지켜본 뒤 추가 조처가 필요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 차원의 감찰은 대기 발령과 별개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직후 사건 처리 과정뿐 아니라 지휘관리 감독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고강도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본청 감찰을 내려보내서 사건 접수부터 처리 종결까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담당 직원들은 감찰 공지가 나온 뒤 곧바로 제주로 향해 현장에서 필요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과 사건 구조부터 파악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뛰어든다는 계획이라 실체 파악까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부 경장의 허위 종결을 윗선이 언제 알았는지, 사태를 알고도 은폐하려 했는지 밝히는 것이 감찰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제주 실종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민주당은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 추진단을 띄우며 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자초한 건 정부 여당이라며 보안 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고 역공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회의에선 경찰의 전면적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장윤기 사건 파장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자 역풍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의 잇따른 논란이 형사사법체계 개편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경찰은 허위 종결의 전모는 물론 지휘, 감독 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 백계해야 합니다. 회의 직후엔 김민석 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 발족 사실도 알렸습니다. 단장은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이 맡고 10명 안팎의 위원 가운데 절반 정도를 경찰개혁 전문가와 시민사회, 피해자 대표 등 외부 인사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고 시스템 안정성을 적절히 균형 잡는 개혁안을 조속히 도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안 관련해서 중요한 경찰개혁 추진단을 구성을 당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경찰의 신뢰 추락을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의 비판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경찰의 수사권을 집중시키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까지 없애놓고 이제와 경찰의 쇄신을 요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책임한 자아분열적 언어입니다. 사고는 본인들이 쳐놓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검찰 해체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경찰이 개과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안 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 여당으로선 검찰 개혁으로 커질 경찰 권한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겨냥한 공세를 당분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네, 이 같은 성인 실종 사건 한 해에 몇 건이나 일어날까요? 한 해 접수되는 성인 실종이 약 7만 건, 이 가운데 1,000명 넘게 숨진 채 발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인 실종의 경우 수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바로 DNA입니다. 실종자가 아동이나 지체장애인, 치매 환자일 경우 실종아동법에 따라 가족이 DNA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이를 국가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놓고 거의 실시간으로 비교 확인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관련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가족이 자발적으로 DNA 등록을 원하더라도 이를 경찰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해외에서는 성인의 실종에도 이 DNA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은 실종자의 가족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DNA를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 등의 DNA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영국과 독일 등도 DNA의 정보를 실종자와 신원 미상자의 정보, 신원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CCTV 확인 절차도 성인 실종의 경우 더 까다롭습니다. 아동 등은 실종아동법에 따라 위치와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관련법이 없어서 경찰이 CCTV 기록을 확인하려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사건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 거죠. 해외에서는 실종자의 나이보다는 처해 있는 위험을 우선 따집니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납치나 범죄 피해, 질병 등으로 상해나 사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성인도 고위험 실종자로 분류해 즉각적인 위험 평가에 들어가고요. 일본도 범죄나 사고에 휘말렸거나 유서를 남기는 등의 극단적 선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특이 행방불명자로 분류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나이보다는 위험도에 따라 실종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의 60%를 주식으로 주는 이 SK하이닉스 노사의 잠정 합의안이 생산직 노조 투표에서 부결돼 재협상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섰던 현대차 노조는 노사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2달간 교섭 끝에 내놓은 잠정 합의안이 생산직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반대 50.1%, 찬성과는 불과 25표 차이로 전해졌습니다.
기존에 현금으로 지급하던 성과급의 60%를 주식으로 주기로 한 데 대한 불만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첫 해인 내년도 지급분에 대해서는 80%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엔 주식 비중이 커지고 주가 변동으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후 공개된 기술사무직 노조 투표 결과는 찬성이 많았지만 생산직 노조에서 반대 결과가 나온 만큼 노사가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은 후속 일정에 대해 노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3년과 2024년에도 노사 잠정 합의안이 불결돼 재협상한 전례가 있습니다. 찬반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이른 시일 안에 타협점을 찾을 거란 전망도 있지만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던 성과급 지급 방식을 변경한 데 대한 반감도 큰 것으로 전해져 교섭 장기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섰던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10만 원 인상과 성과급 400%에 1,27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쟁점이었던 상여금 인상은 내년 단체 교섭에서 재논의하고 정년 연장은 법률 개정 시 임금 피크제 확대 없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측이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해 제기했던 손해배상 가압류 10건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거부해 결국 조사관이 철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쿠팡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라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른 쇼핑몰보다 가격이 비싸면 자동으로 할인 쿠폰이 발행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 공정위 현장 조사에 응해온 쿠팡은 이번에는 미리 통보를 못 받았다며 거부했습니다. 공정위 직원들은 20일과 21일, 24일에도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계속된 거부로 결국 철수했습니다. 공정위 현장 조사가 방해를 받은 적은 있지만 조사 대상 기업이 조사 자체를 전면 거부한 건 처음입니다. 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에 나설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조사 기본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현장 조사에 대한 집행 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쿠팡은 사전 통지 의무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이고 공정위가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전 통지 시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조사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조사 정보 유출 혐의로 직원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현장 조사에서 사전 통지를 예외로 삼아왔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쿠팡의 조사 거부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음주 측정을 할 때 체혈을 통해서 할 때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만약 경찰이 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2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몬 A씨. 경찰이 10여 차례 호흡 측정을 시도했지만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게는 경찰의 호흡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지만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체열을 통한 음주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이 조항에 따라 A씨 동의를 받고 체열을 거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혈액 채취 과정에서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경찰관들이 호흡 측정이나 체열 둘 중 하나에는 무조건 응해야 한다고만 설명했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니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게 A씨 주장이었습니다. A씨의 이런 주장은 파기환송심에서 관철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둘 중 하나에는 응해야 한다는 경찰의 말이 A씨에게 체열의 의무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부정확한 설명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A씨 혈액감정 결과가 위법 수집 증거라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경기 성남시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상수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경기 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앞으로 한 달 동안 게시됩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성남시 길거리에서 자신의 과거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1973년생 52살, 이름은 김상수입니다. 지난 18일 경기 남부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경기 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게시 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 한 달 동안입니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체포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직후 자해한 탓에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형량 낮추는 법을 미리 검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사에 대비한 허위 진술을 꾸미며 엄벌을 피하려고 준비해 온 겁니다. 또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스토킹 사건이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은 당일 흉기를 구매하거나 새벽 시간 피해자 직장 앞에서 배회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김상수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추가 피해자도 확인되면서 피해자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부터 1년여간 여중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수사 과정에서 최 전 의원 휴대전화 속에 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이 확인되면서 추가 피해자 1명이 확인됐고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성범죄 피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 4명으로 늘었지만 최 전 의원은 수사 초기부터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추가 피해자 있는 걸로 확인된 혐의 인정하세요?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안 수사를 통해 최 전 의원의 성착취물 제작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성착취물 제작 배포 혐의를 상습 성착취물 제작 배포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성매수에 그친 게 아니라 여러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이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성착취 이 범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성의 어떤 성매수가 아니잖아요. 범행의 대상의 어떤 확장성까지 보이는. 수사 과정에서 당초에 알려진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나오면서 사안 중대성도 커진 상황. 구속 상태로 서교될 법정에서 최 전 의원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강간 살인 혐의 적용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이 두 번째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어제 김 경무관을 한 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강간 목적을 입증하기 어려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을 뿐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보석 석방됐습니다. 명 씨는 오늘 오후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보석을 허가해 주신 사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께 근심과 걱정을 끼쳐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실대로 재판을 진행하면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인천공항 장기 주차장에 주차된 차의 유리창을 깬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남성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대낮에 벌어진 절도 행각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 장기 주차장. 비상탈출용 유리 파쇄기로 보이는 물건을 손에 든 남성이 차량으로 다가섭니다. 이 남성, 잠시 뒤 깨진 유리창 사이로 겨우겨우 몸을 우겨 넣습니다. 다리는 창문 밖에 대롱대롱 매단 채 차 안을 연신 두리번거립니다. 공항에 대놓은 SUV 유리창을 깨고 평일 대낮에 대범한 절도 행각을 벌인 겁니다. 거기 원래 돈이 있었거든요. 새 지폐가. 근데 그게 없어져서 아, 이거 도둑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죠. 절도범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피해 차량을 떠나는 모습도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차 유리창이 썬팅 필름째로 뜯겨져 나왔고 주차장 바닥에는 유리 파편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차주는 도둑 맞은 현금은 물론 수십만 원에 달하는 차 수리비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외국에서나 이제 흔하게 있는 일인데 그것도 이 대낮에 이렇게 차들도 많은 공간에서 그렇게 범행을 저지르는 거는 전 너무 황당하네요. 경찰은 주차장 CCTV와 인근 블랙박스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다른 차량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네, 해발 1192m의 비로봉을 품은 경북의 팔공산 국립공원. 그 속 도학동 계곡 일대입니다. 이곳은 일명 기생바위로 불리면서 지난 70년 가까이 무속인들의 야외 기도터로 무단 점유돼 왔습니다. 계곡 바닥에는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곳곳에 이렇게 재단과 그늘막 또 촛불함 등 각종 불법 시설물들이 설치돼 있었는데요. 이에 국립공원공단이 지난 5월부터 드론 정찰까지 동원해서 이 일대의 불법 시설물들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훼손된 지형을 원상복구하는 생태계 복원 작업을 진행했는데 실어낸 폐기물만 356톤에 달했다고 합니다. 불법 기도터가 사라진 자리 어떻게 변했을까요? 반갑게도 계곡에는 다시 야생 생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멸종위기인 야생생물 2급 담비 그리고 참매까지 목격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노루와 너구리, 또 노랑 할미새 등 총 17종의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계곡을 찾는 모습이 이렇게 포착됐습니다. 이런 자연의 놀라운 회복력이 확인된 만큼 공단 측은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무인 궤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정기 순찰을 실시해서 복원 지역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권 주자들과의 만찬 엿새 만에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정청은 운명 공동체이고 한 몸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전력 질주해 나가길 바란다며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옅은 미소를 띠고 나란히 걸어옵니다.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 직후 당권 주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지 엿새 만에 이번엔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정청은 하나라며 국민이 맡긴 역할을 충실히 해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보이자고 말했습니다. 당정청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낸 피워낸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차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극복해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은 크지 않다며 내부 결속을 당부했습니다.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위에 있는 형제가 되겠죠. 김 대표도 당이 본격적으로 걷어붙이고 실력 발휘를 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라고 화답했습니다. 대통령님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확실하게 일 잘하는 지도부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당대표 후보자들과의 식사 자리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회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이번 만찬에서는 향후 국정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소통이 있었던 거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만찬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민생, 개혁 법안과 2027년 예산 편성에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오는 금요일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여당과의 잇따른 소통 행보는 집권 2년차를 맞아 주요 법안 통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당정 간 끈끈한 원팀 기조를 바탕으로 산적한 현안을 풀고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유능한 인재라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영입하겠다며 외연 확장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당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당내 입단속에도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김민석 민주당의 혁신을 이끌 10개 특별기구, 이른바 메가텐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대통합 추진단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기는 대통합이 원칙이라며 진보와 중도는 물론 보수까지 아우르는 인재 영입 구상을 밝혔습니다. 개혁과 중도 보수에 이르는 모든 스펙트럼에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저희들이 대대적인 영입을 할 것입니다. 범여권 공조를 위해 진보 성향 야 4당 대표들과의 비공식 협의체 구성도 제안하며 즉석에서 이름도 붙였습니다. 제가 오늘 발견한 사실인데 의원회관 5층이 진보의 코너입니다. 앞으로 5층 코너 모임을 하면 괜찮겠다.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는 동시에 내부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에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발언으로 문제가 생기면 공개 경고하겠다고 주의령을 내린 겁니다. 최근 제주 실종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에다 조작기소특검법 정기국회 처리 등 당내 조율되지 않는 개인 발언이 여과 없이 나오자 내부 입단속에 나선 거로 풀이됩니다. 국민은 민생 경제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또다시 이재명 구하기에만 매달리려 합니다. 다만 대통합 시동 첫날부터 당 안팎에선 단합과는 거리가 먼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왕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또 저격한 데 대해 내란 세력을 돕는다는 격앙된 반응은 물론 비평가로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란 입장도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또 대통합 대상인 조국혁신당에선 내후년 총선에서 민주당 의원들 지역구에 후보를 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당내 결속과 외연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새로운 민주당의 대통합 구상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김민석 대표 체제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회 토론회 개최로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 결의안 의결을 주도한 민주당은 실제 징계 추진도 벼르는 상황이라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 야권 불참 속에 반쪽개회한 국회 운영위가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가 판단을 내린 역사에 대해 학술이라는 이름표만 붙여 허위 주장을 키웠다며 역사 왜곡 쿠데타에 동조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법정에서 이미 허위로 판정된 주장에 학술과 재조명이라는 이름표만 바꿔 붙였을 뿐입니다. 앞서 이진숙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5.18 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열고 뉴라이트 단체를 초청했습니다. 토론회에선 5.18 민주화 운동이 소요 사태란 표현 등 왜곡된 주장이 여과 없이 발표됐습니다.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간의 그 소요 사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 의견과는 별개인 학술적인 견해로 한정해서 봐야 한다면서 의원직 제명까지는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탈북민 출신 박충건 의원의 김일성 만세하던 사람이라고 말한 민주당 의원이야말로 윤리위 대상이라며 이번 의결은 다수 폭거라 일축했습니다. 다수 여당의 폭거로 결의문만 채택하고 윤리위원회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권에서는 실제 징계 절차에도 본격 힘을 싣는 기류입니다. 윤리특위 구성에 이어 본회의 절차를 거쳐 실제 제명까지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신속히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이진숙 징계안을 심의하고 가장 중한 징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수시로 대화하자던 여야 대표 간 첫 회동이 얼마 되지 않아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사실상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여러 장 올리며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재차 발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김 위원장과 함께 촬영한 사진 석 장을 잇따라 게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올린 사진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두 장은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때의 사진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쉽사리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상기시키며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의미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동맹인 캐나다산 자동차와 철강에 관세 50%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에 여당인 공화당 일각에서도 등을 돌리고 있고 미국 언론은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고율의 관세에 맞서자 내년부터 캐나다산 자동차와 부품,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갈등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온타리오의 더그 포드 주총리는 분쟁이 악화하면 전력이나 핵심 광물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I have a lot of real estate on my ass, so he has a lot of room to kiss my ass. I have more courage, more brains in my baby toe than he has in his whole body. 캐나다 국민의 76%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 중단과 강경 대응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맞불 대응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으로 불똥이 튀어 미국 내 물가를 올릴 수 있어 미국 내 여론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I only make good deals. Much better deal for the United States, both with Canada and Mexico. Thank you very much. 실제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일각에선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결렬을 비판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짚었습니다. 캐나다와 국경을 맞댄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오락가락하는 무역 협상이 메인주의 기업들의 더 높은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에 대해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평가하는 등 미국 언론 대다수는 비판적인 논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회사 돈으로 고가의 주택을 사들여 사주 일가에 제공하는 등 탈루 혐의가 포착된 50개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탈루 규모만 1조 9천억 원에 달했는데 한 법인은 한남동에 200억 원대의 고급 주택을 사주 일가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100억 원대의 인테리어 공사까지 회사 돈으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은 고가의 법인주택 중 42%인 1,097채를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황제 사택 중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업체 쉬운 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법인은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등에 위치한 고가 주택을 회사 돈으로 사들인 뒤 사주 일가에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했습니다. 한 법인은 한남동의 200억 원대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100억 원대 인테리어 공사까지 회사 돈으로 했습니다. 인건비 형식으로 200억 원의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법인은 40억 원대 청담동 고급 빌라를 사주 전용의 황제 사택으로 사용하게 하고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를 위해 고급 레지던스 임차 비용을 대납했습니다. 부동산 세금을 사주 대신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부산에서 사업하며 사업과 무관한 서울 반포동에 4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사주 일가에 무상 제공하고 종합부동산세와 관리비, 인테리어 공사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직원 복지를 명목으로 계열사를 이용해 100억 원대 초호화 별장을 취득해 사주 일가 전용으로 사용한 법인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 외국계 법인은 1박에 300만 원인 60억 원 상당의 고급 콘도를 사주 일가 전용의 회장님 별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조사 대상 시운계 업체의 탈루 혐의는 1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주 등에 대해서는 그 귀속을 명확히 밝혀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조세 포탈,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 조세 범죄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해외 유학 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 제공과 유학비 지원 등 법인 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지난 20일 대구에서 실종됐던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중국 국적의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7시 반쯤 경산에서 B씨를 붙잡았고 B씨의 주거지에서 숨져 있던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밤 친구가 헤어진 뒤 연락이 끊겨 다음 날 가족이 실종 신고했습니다. 서울 신월동에서 교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운전자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기 양주시에서는 사고 여파로 전신주가 쓰러져 일대 교통이 혼잡을 빚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승훈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골목길을 빠져나옵니다. 사거리를 빠져나온 차량은 그대로 전신주를 세게 들이받고 공중에 뜬 뒤에야 멈춰섭니다. 차량 부품이 공중으로 튕겨나가고 전신주 옆 나무는 도로 위에 힘없이 쓰러집니다. 낮 12시쯤 서울 신월동 교차로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갑자기 진짜 쾅 하는 소리가, 진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저 건물이 울릴 정도였어요. 운전자 70대 남성 A씨가 허벅지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가속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고 차량이 도로 위에 서 있고 옆으로는 가로등과 그늘막이 쓰러져 있습니다. 오후 4시 50분쯤 경기 양주시 옥정동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SUV 차량이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40대 여성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에 밀려난 SUV가 전신주를 들이받으며 한때 차량 통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최민석이 투심 대결에서 KT 소형준의 판정승하고 시즌 12승으로 다승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양의지는 역대 17번째로 통산 300호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KBO 리그에서 투심 패스트볼을 가장 잘 던지는 두산 최민석과 KT 소형준의 선발 맞대결. 소형준이 1회 초에 삼진 3개를 잡아내자 최민석도 1회 말 힐리어드와 김현수를 모두 3구 3진으로 잡고 2회 권동진까지 3타자 연속 삼진으로 맞불을 놓습니다. 두 선수의 명품 투수전 속에 KT는 3회 김현수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두산은 5회 정수빈이 동점 솔로포를, 6회인 양의지가 역대 17번째 개인 통산 300호 홈런을 자축하는 역전 솔로포를 터뜨렸습니다. 모두 소형준의 투심을 제대로 노려쳤습니다. 7회 안타를 치고 나간 정수빈의 빠른 발로 한 점을 더한 두산은 3대1로 승리하고 중위권 싸움을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6이닝 1실점으로 소형준의 판정승을 거둔 최민석은 리그에서 가장 먼저 12승 모지를 밟았습니다. 민석이의 잘 던진 거에
제가 홈런으로 또 힘을 보태서 팀이 이길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 또 제가 올 시즌 하면서 목표했던 300홈런을 칠 수 있어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9회 기아의 대타 이호연이 때린 볼이 담장 밖으로 사라집니다. 5대4로 끌려가며 패색이 짙던 기아는 이호연의 극적인 끝내기 역전 만루포를 앞세워 롯데를 물리쳤습니다. SSG는 5이닝 1실점을 기록한 선발 김민준의 호투에 힘입어 한화를 7대1로 눌렀습니다. 오슨이 8회 역전 석점 포함, 연장 10회 결정적인 3루타 등 역대 33번째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LG는 홍창기의 끝내기 안타를 더해 NC의 5대4로 승리했고 삼성과 키움은 3대3으로 비겼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올해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10월 7일에 끝납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우천과 폭염 취소 경기를 포함해 앞으로 남은 105경기에 대한 일정을 이같이 재조정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10월 7일 마지막 경기에는 올해 문을 닫는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는 두산과 LG의 경기가 잡혔고 치열한 1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KT와 삼성이 수원에서 마지막 경기를 벌이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9월 14일에 공식 소집되고 9월 28일 귀국해 각 팀에 합류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선두 FC서울이 부천FC를 물리치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전반 내내 득점운이 따르지 않았던 서울은 후반 4분 최준이 때린 중거리 슛이 수비에 맞고 나오자 클리말라가 오른발 슛으로 골 네트를 흔들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전북은 김천과 득점 없이 비겨 2위로 올라섰지만 서울과 승점 차는 15점으로 벌어졌습니다. 포항은 전반 원기종과 후반 니시아 켄토의 연속골로 제주의 2대1로 승리하고 제주의 10경기 무패 행진을 가로막았습니다.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 두 번째 우승을 완성하고 돌아온 안세영이 3년 전 첫 번째 우승 때보다 더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안게임 2연패도 자신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공항에는 안세영의 많은 팬들이 모였습니다. 3년 만에 세계 선수권 대회 정상에 다시 오른 건 안세영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당연히 지금 이번에 우승했을 때가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여서 기억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64강부터 결승까지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우승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회 전부터 부상 후유증에 시달렸는데 경기를 하면서 풀어내는 자신만의 방식이 이번에도 통했습니다. 더는 적수가 없는 상황에서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 결승 상대인 야마구치를 상대로는 최근 6경기 전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또 일본에서 하더라도 저는 제가 또 잃을 게 없다는 식으로 또 더 자신 있게 달려든다면 상대도 또 긴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무조건 들 것 같고요. 세계 선수권 대회 여자 복식에서 무려 31년 만에 우리나라에 금메달을 안긴 이소희 백하나조도 큰 자신감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작년 12월에 우승하고 지금 8개월 만에 이제 우승하는 건데 좀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어서 저도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 대표팀은 다음 달 초 중국 마스터즈가 끝나는 대로 인천 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을 위한 최종 당금질에 들어갑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프로배구 남자부 KB손해보험이 임시연고지를 경기도 평택으로 홈구장을 이충 문화체육센터로 정했습니다. 의정부를 연거로 하는 KB손해보험은 지난 2024년 12월 홈코트인 의정부체육관이 안전 문제로 폐쇄되면서 인천과 안산, 의정부 경민대체육관 등을 임시로 사용했습니다. KB손해보험은 의정부체육관이 보수가 아닌 재시공으로 결정나면서 다시 임시연고지를 물색해왔습니다.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6개를 포함해 메달 22개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수영 대표팀이 이번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빛 여경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대회 최고 성적을 뛰어넘겠다는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김우민과 황선우 등 수영 대표팀 경영 선수들이 힘차게 물살을 가릅니다.
스노클을 물고 자세를 유지하는 기본 훈련부터 선수들의 움직임이 활기찹니다. 이제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까지 20여일. 지난 항저우 대회에서 금메달 6개와 은메달 6개, 동메달 10개로 메달 22개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수영 대표팀은 이번에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항저우 3관왕과 2관왕의 주역 김우민과 황선우가 건재하고 이번 아시안게임도 딱히 부담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 아시안게임에 이어서 그런 분위기들을 이번에 또 느끼고 싶어서 조금 잘 즐기면서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일단 1분 43초 92라는 기록을 한 번 더 갱신을 함으로써 아시아 신기록을 깨는 것과 또 이제 제가 보기에는 43초대의 기록이면 아마 포디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남자 자유형과 여자 배영의 단거리 기대주로 검증을 마친 김영범과 김승원 등 젊은 선수들도 깜짝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자유형 50m 이제 개인 종목에서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그다음에 금메달도 꼭 따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아시안게임은 처음이지만 그래도 세계선수권도 뛰고 다른 해외 대회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금메달 따고 돌아오겠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잡은 수영대표팀의 이번 대회 목표는 금메달 4개지만 선수들은 지난 항저우 대회 성적을 뛰어넘겠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선수들이 이제 기록적으로도 보여주고 있고 이미 국제대회에서도 더 좋은 모습과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 항저우 대회에서 은메달 2개와 동메달 4개를 목에 건 다이빙 대표팀도 중국의 아성을 뚫고 금메달에 도전하고 아티스틱 스위밍도 16년 만에 메달권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한여름처럼 덥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25도, 대전 24도, 부산 26도로 역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한낮에는 서울 31도, 전주 35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2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웃돌며 무척 덥겠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에 지치기 쉬운 만큼 물과 함께 과일을 섭취하는 등 전해질 보충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잔뜩 끼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곳곳에는 저녁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 산간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겠고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해,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